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늘어난 아주 강력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식량의 무기화인 것 같습니다. 각국이 수출, 자국의 식량을 수출하는 걸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 식량과 문명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겁니까? 사실 이건 이제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에서 문명의 종말이라는 그거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기후가 변하잖아요. 모든 문명이라는 게 사실 보통 토양이 두껍다고 얘기했죠. 두터운 토양이 비옥한 토양에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문명이라는 게 시작됐고 농경을 계속하다 보면 토양이 깎여 나가잖아요. 비와 바람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때 갑자기 이제 가뭄이 닥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몇 번씩 계속 흉년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결국은 문명이라는 것들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역사 유적을 남기고 많은 문명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걸 받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약간 글로벌로 이렇게 식량이 전 세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그런 위기를 처했다 바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만큼의 농업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될 거다.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부터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것들은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식량 문제에서 와서는 사실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챕터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식량 위기 걱정을 하면 우리나라 쌀이 남아도는 거 아니냐? 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또 이렇게 쌀이 주식인 나라인데 또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낮더라고요. 도대체 인식의 차이, 인식과 실제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식량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된 거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식량 자급률은 이제 우리가 먹는 곡물을 얘기할 때는 한 47%쯤 얘기를 하고 있거든. 46%, 7%. 우리가 직접 먹는 곡물은 47%. 그럼 그렇죠. 나머지 곡물이 부족한 건 사료 같은 건가요? 그러면? 사료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 식품 원료.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1년에 한 2,3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쓰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1,800만 톤, 1,700만, 8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사료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자급률이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량은 사실은 요즘만큼 풍족한 적이 없잖아요. 모든 TV만 틀면은 먹방이 하나의 대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먹는 게 진심인 시대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먹방이 대세인 상황에서 네.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식량 무기화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밀 수출 금지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것만 해도. 근데 갑자기 설탕도 규제하고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닭이 갑자기 나오고 그러면 식량 수출 대국에서 하나하나 자국의 식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 이렇게 막는 이런 상황들 이게 올해 나타날 일시적인 현상일지 일종의 앞으로는 트렌드가 되면서 점점 더 무기화 현상이 더 굳어질지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들인데 이걸 좀 이해하실 때는 저는 단순하게 오늘 이게 식량 수급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보다는 큰 틀에서 좀 보면은 그런 식의 수출 제한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세계 우리가 80%를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계 식량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가를 하나에 나타내는 증거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현상만 바라보면은 그 나라가 왜 식량 그 수출을 금지하냐 아니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식량 생산은 많았을 거예요. 좀 남는 식량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중지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에도 없다 치면은 그걸 중지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수출할 게 없을 테니까. 근데 그거 자체만 보면은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수출업자들은 그 국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수출하는 게 돈을 더 크게 버니까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국 내에서 식량 물가에 불안이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 당연하게 수출
일시적인 제한 조치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일시적인 제한 조치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해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국 물가에 일시적인 너무 많이 수출하려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문제들은 뭐 개도국에서 주로 이게 식량 공급망이 좀 취약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 현상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현상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식량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미국은 지금까지 안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도 73년도에 한번 콩 수출 금지를 한번 했었거든요. 미국도요? 네. 그런 콩 수출 금지를 하면서 네. 그때 대흉작이 한번 들었었어요. 네. 대흉작을 들면서 콩을 수출 금지해버리니까 그때 미국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축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부자였으니까 일본은. 네. 우리나라는 가난했으면 별로 상관이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미국만 이러잖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브라질 농업 개발이었죠. 네. 그래서 브라질의 세라도라는 지역에 일본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브라질 지역에서 그때부터 이제 밀림 지역을 개간하면서 콩 재배를 시작해가지고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콩 수출국으로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미국의 그 콩 수출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만약에 항상 자국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식량이라는 거는. 네. 아무리 세계 평화나 뭐 이런 하더라도 자국 국민들이 물가에 고통받거나 아니면은 식량 부족해지는 거를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미국이든 아니면 호주든 남미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그날 남미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호주도 5년마다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호주도 아주 가물었다가 요즘은 최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비가 와가지고 대풍이 들었죠. 이게 이제 요즘에 식량 위기를 해소하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미국은 이제 아주 흉작이지 않습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들쭉날쭉하게 될 거고, 정말 걱정은 정말 이런 메이저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정말 수출을 금지, 일시적인 제한 조치를 내려버렸다,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죠. 대안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식량 안보 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진짜 이 식량 안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의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괜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도 과학자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잘 조심해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그렇게밖에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가뭄의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가뭄이 오는 빈도가요.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50도, 51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기상청에서는 이게 100배나 빨라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그 정도의 그 온도 기온이 오는 것은 100년 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는 그런 정도의 그 기온 상승인데, 이게 3년마다 오고 있다는 거죠.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네. 그러니까 3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100배가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 그 위력을 요즘 거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아마 기상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겁이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업 생산이라는 거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당장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곡물 생산 대국이고 네. 정말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가을 거지가 이루어질 때쯤, 그때 되면 지난해 수확한 곡물의 저장은 뭐 거의 끝나고 창고가 텅텅 비겠죠. 근데 새로 채워 넣을 곡물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공급이 안 될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 수출 규제를 한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올해도 되게 위험한 시기가 연말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괜찮다, 세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식량 위기가 한번 발생하면 이게 금방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식량 위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농업 원래 먹는 곡물의 대부분은 작년에 생산된 거잖아요. 작년 농사가 이제 원래 우리가 먹고 있는 곡물로 볼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먹고 그다음에 올해 생산되는 게 내년에 먹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작년에 있는 문제가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올해 일어나는 문제는 내년에 겪고 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식량 위기라는 위기가 한번 발생하면은 대개는
이게 몇 년 간다 이게 금부서 해소되진 않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든 가격으로 나타나죠. 2008년도에 식량 위기가 있었을 때도 2013년도쯤 돼가 이게 해소가 됐거든요. 중간에 한번 풍작이 있어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한 5년 정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얼마 동안 이 식량 위기가 이번에 식량 위기가 갈 거냐? 이건 사실은 원래는 이미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게 미국도 여전히 가뭄 때문에 상황이 안 좋고 호주는 2년 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나빠질 거고 인도도 좀 나빠질 거고 중앙아시아 좀 이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거의 파종을 잘 못했잖아요. 본 파종을. 그러니까 30에서 50%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이 시장으로 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이 영향들이 이제 내년도에 나타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모든 정부가 이런 상황이라고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부는 식량 재고를 늘리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식량은 쌓아놓고 먹는 거죠. 공부는 쌓아놓고 먹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2년 주기로 로테이션을 되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올해부터 아마 작년 올해부터 이미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재고는 아마 수급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재고가 줄어들었을 거고 이 재고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아마도 이렇게 식량을 시장에 뛰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공급량에서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미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식량이 줄어들었을 거고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게 당분간 해소 안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년 농사 정도 돼가 아마 미국의 가뭄이 해소되고 이런 식의 뭐 남미의 가뭄도 좀 해소되고 이렇게 풍작이 좀 들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안정화돼 간다 그럽니까? 뭐 그러면 이제 한 2년 3년은 가게 되는 거죠. 이 여파가 이렇게 되면서 이 식량 위기가 이번 식량 위기는 끝이 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뜻이죠.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요. 내년에 풍작이 들어야 된다는 그 가정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미 기상 이변이 이렇게 일상화된 세상에서 쉽게 풍작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기상이라는 건 사실 하늘의 문제라서 네. 제가 감히 그걸 예측할 수는 없고 원래 농사는 이미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됐거든요. 여름이니까 뭐 가뭄이 든 것은 조금 비가 좀 내리면 좀 나아지고 나빠지고 하겠지만은 이미 올해 농사는 이미 대부분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심각한 상황입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빠졌으니까 뭐 작년 수급보다 조금 더 나빠졌다는 정도지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나쁜 거죠. 나쁜 상황이 여전히 나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굶거나 이럴 일은 아직은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 식량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누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수급이 어려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식량 위기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기적인 문제죠. 이거는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때문에 식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계속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면은 지금 또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옥수수를 먹지 않고 대부분 다 소를 먹이거나 돼지를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정말 식량이 부족하면은 옥수수나 돼지든 옥수수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위기냐 하는 것도 따라서 관점이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이걸 이제 가격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식량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물가라든가 생활고로 나타나는 게 이제 하나의 식량 위기가 있고 지금은 그 식량 위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단기적인 충격으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면 미국에 갑자기 흉년이 한번 세게 들었다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보면은 이게 겨울에 되게 파종하는 밀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괜찮았던 게 뭐냐 그러면 밀은 전년도에 대부분 다 수확을 해가지고 9월 10월에 이미 다 우크라이나 밀은 대부분 다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종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밀이 파종이 줄어들 거잖아요. 겨울에 심을 거니까 네. 많은 밀을. 그럼 그건 이제 내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으면서 사실상 그러면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그때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식량 조금 좀 줄이고 일단 당장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공산품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그때 가졌던 정책적 기조 이거하고 이제 좀 다르게 세상을 봐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급률을 얼마까지 할 거냐부터 시작해 국내 생산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렇게 되고 이건 오히려 고기가 주식이죠. 쌀이 부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식량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식량 수급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식은 완전히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거의 증명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국내 자금망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또 농업의 문제가 40세 이하가 1%에 불과하고 농장주의 대부분이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68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사실 국민 식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배추 파동, 김치 파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식량 그러면 쌀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농업 구조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농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식량 위기도 식량 위기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문제부터 해서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발 그렇죠. 좀 농업에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 좀 그러니까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걸 지금 와서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해도 갑자기 수출 제한이나 규제를 해버리면 이게 안정적인 것인지 해외에서 아무리 수입선을 만들어놔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많은 그 경고를 하고 아니면 많은 제안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그런 얘기 농업계에서만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농업계에서만 머물고 있죠. 그런 논의들이. 네. 국민들은 사실 음식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전화 걸면 항상 배달대가 집으로 배달되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심각할 수도 있거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칼로리 먹는 데 필요한 곡물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은 이미 먹고 사는 이게 뭐 칼로리만 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육류를 어떻게, 과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이런 그 요즘 먹방이 대세인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농업 구조라든가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 곡물 얘기만 해가지고 해외에다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 저도 맨날 주장하는 것들이 해외 협력을 강화해서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뭐 이런 수많은 제안들이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제안들도 여전히 해야 되고 우리나라 농업 인프라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뭄이 약간만 들어버려도 사실 지금 가뭄이 심하잖아요. 농산물이 거의 파종을 못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향들은 바로 가을 되면 채소 가격이 영향으로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에 큰 심각한 문제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가뭄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항상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했으면은 이걸 대비해서 원래 정도의 가뭄이면 그냥 큰 영향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비용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글로벌 식량망 같은 거 이걸 어떻게 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식량의 무기화 같은 게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고 자기들이 흉작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져도 우리 최근에 뭐 보면 옛날에 시도했던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나라에 우리 땅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져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했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요즘 언론들에 가끔 나오는데 막상 수출 규제 같은 거는 그것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뭐 제안했던 유효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네, 있었고 실패했지만 네. 많이. 해외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국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하고 이런 협정을 체결하면서 식량 위기가 오더라도 수출 금지를 하지 않는다. 일본에 해서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더라고요. 네, 중요한 협정이네요. 네, 꼭 그런 봐야겠네.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 FTA를 체결 아니면 무역 협상 같은 걸 할 때 네. 식량 문제에 대해서 조항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넣은 적이 없는 거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면은 이게 또 식량 스와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식량 스와프, 네. 통화 스와프보다 더 중요하겠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라.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농업 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떤 나라와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런 식량 스와프 같은 걸 좀 하자. 이렇게 그 대신에 우리나라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쓸 수 있는 정책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이걸 위해서는 국내에 이제 식량 재고가 어느 정도로 늘려나갈 거냐. 만약에 지금 현재는 뭐 몇 달 정도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곡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식량 재고를 늘리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안정적일 거냐는 것도 고민해 볼 때가 됐고 그리고 또 식량 재고라는 게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 사료든 아니면 음식 식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파악하는 어떤 디지털 망 같은 걸 구축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몇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버틸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델 같은 걸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비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래도 최악의 위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진짜 빨리 대책을 세워서 혹시라도 앞으로 오게 될 기후 재난이라든가 온갖 위기 속에서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키는 방법을 좀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한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ne, fight.